암시라는 용어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네, 본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을 보고 이건 되게 암시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암시라는 용어도 사실은 심리학 용어입니다. 암시가 뭘까요? 저는 바로 떠오르는 느낌은 그 시험 볼 때 우리 자기 암시를 엄청 하잖아요. 그런 느낌? 그렇죠. 아닐까요? 뭔가 나에게 나는 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암시라고 볼 수 있는데, 암시는 어떤 거를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앞에 지금 보이시는 꽃 화분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제시를 했잖아요. 네네. 화분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걸 용어로 명시라고 해요. 네. 이 명시의 반대말을 우리가 암시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암시는 뭐냐면 이 제시된 사물에 숨겨진 뜻이 있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고 뭔가 숨겼다. 네. 그래서 뭔가를 상징을 두거나 아니면 뒤에 숨겨진 말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물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을 암시라고 하는데, 달리의 작품에서 많이 보였던 혹시 소재 같은 거 기억나세요? 저 되게 인상 깊었던 소재 있어요. 그 지팡이 같은 느낌으로 흐물흐물한 거를 받치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기억에 나요. 네, 그것 외에도 뭐 돌멩이가 등장한다던가 뭐 개미가 등장한다던가 굉장히 뜬금없이 사막 위에 돌멩이 하나만 툭 던져져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의 소재를 보여준다기보다 어떤 암시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시는 어떠한 상징을 갖고 이제 등장하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말,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는 오브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오브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오브제가 뭐예요? 혹시 오브제를 요즘 많이 쓰는 분야는 인테리어 분야인 것 같아요. 거기서 들어갔구나. 네, 되게 예쁜 소품 같은 것들을 오브제라고 하는데, 네네. 오브제는 사실 연극 용어예요. 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앞에 있는 이 사물이 지금 우리 앞에는 그냥 꽃병으로 등장을 하지만, 이게 연극이나 어떤 상징성을 갖는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꽃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고 행복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물이 다른 의미를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암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달리 작품에 등장하는 물건들은 사실 이유 없이 등장하는 게 없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천재라는 얘기를 하나 봐요. 네.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의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달리의 작품을 감상할 때는 이러한 숨은 그림을 찾듯이, 이렇게 숨은 그림을 찾듯이 작품을 한번 탐구해 보거나 내가 거기 있는 걸 찾아나겠다는 생각으로 작품 관람을 한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림에서 많이 나오는 소재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달리 작품 전체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소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지팡이, 네. 개미, 음식, 뭐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개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달리 작품에 개미 많이 등장하는 거 보셨죠? 네,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거 왜 등장했을 것 같아요? 달리가 무슨 개미랑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공포증 같은 거예요. 달리한테 개미는 굉장히 무서운 소재들인데, 달리가 사실 곤충을 엄청 싫어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어렸을 때 생긴 일종의 트라우마라는 건데, 트라우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네. 네, 어떤 계기로 그것들이 굉장히 무서워지게 만드는 건데, 그 무서워하는 곤충 중에 하나가 사마귀, 또 개미인데, 오늘은 개미 얘기 좀 해보죠. 네. 연수님도 무서워하는 거 있죠? 저는 고양이도 무서워하고 그리고 비둘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네.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잠깐 전시장 밖으로 나왔을 때 비둘기가 한 마리 앉아 있었잖아요. 네, 저 그때 되게 무서웠어요. 저랑 초면인데 갑자기 얼어붙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팔을 잡고 끌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죠. 네. 네, 달리한테도 네. 그 개미가 그런 존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 개미가 그런 트라우마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달리의 수염으로 연계해서 말할 수 있어요. 수염이요? 달리 수염 되게 독특하잖아요. 네. 수염이랑 개미가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달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죠. 수염이 굉장히 하늘로 높이 솟아서 뻗어 있고, 네. 이게 자연스러운 수염은 아닐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가 사실 그렇게 솟아오르는 넓은 수염을 갖게 된 데는 존경하는 작가를 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달리도 모방의 시절?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리는 스페인 출신 작가예요. 이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출신 작가인데 네. 스페인 미술 작가 중에 벨라스케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다뤄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 벨라스케스는 달리처럼 그런 수염을 만든 건 아니고 되게 수염이 멋있게 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원래? 네, 원래. 생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구나. 10개 이렇게 그걸 부러워하시면 안 되죠? 달리 입장에서 엄청 부러웠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수염이 나는 사람인데 달리는 그 수염을 좀 모방하고 싶은데 자신만의 색깔을 입혀서 하고 싶으니까 이 수염을 얇게 꼬아서 이렇게 하늘 높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럼 그 수염을 어떻게 고정했을까요? 고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뭐 요즘 같으면 왁스 제품도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뷰티 제품들을 활용해서 수염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철사 같은 거를 꼬아서 넣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달리는 뭐 그 정도까지 정성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물엿을 사용했다. 그럼 아침마다 이렇게 물엿으로 이렇게.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달리가 이게 물엿을 칠해놓으면 그걸 하루 종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항상 그 모습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수염을 물엿으로 만들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개미가 다가오겠죠? 네, 온갖 곤충들이 다 꼬여. 네, 이거 그냥 소름 돋는 얘기일 수도 네, 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에 개미떼가 아, 등장했다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네. 네,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소름 돋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달리의 그림으로 기억을 해보자고요. 어때요? 그런 장면들이 보였죠. 네, 다 개미가 떼지어 있어요. 항상. 네네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암시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상징이 있는 개미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기의 공포를 곳곳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달리에 등장하는 소재들, 특히 그 개미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내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어떠한 그 공포를 나타내는 소재로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뜬금없는 구간에서도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사실 공포라는 거는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죠. 자, 이러다 제가 갑자기 비둘기다 하면 되게 놀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뜬금없이 좋아하는 여자를 생각하면서도 그 공포가 생각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게 생각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달리의 소재에서 뜬금없이 등장하거나 또 강박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들을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감정을 그림에 담아낸다는 그게 너무 약간 신선한 것 같아요. 소재로서 표현한다는 게. 수염 얘기가 나온 길에 네. 달리 수염 얘기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네, 그 수염이 굉장히 일화가 많아요. 만약에 제가 달리처럼 어느 날 달리도 원래부터 수염이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달리처럼 수염을 이제 기르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되게 세게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연수 씨한테 저도 달리처럼 수염 기를 거예요 하면 그냥 내비두실 거예요? 근데 은근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말리겠죠. 네, 그렇죠. 왜 말리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말리는 지인들한테 달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뜬금없는 말인데 왜 수염 기르는 게 담배 피는 것보다 낫잖아. 근데요? 네, 갑자기? 그렇죠. 네. 그런데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담배를 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담배가 해롭잖아요. 근데 수염 기른다고 누구한테 해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해가 그 해랑 어떻게 같이 연상이 되지? 그런데 그거를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리가 달리에서 계속 이해를 해봤자 어려울 뿐이거든요. 근데 달리는 항상 가까운 소재와 먼 소재를 연결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담배 피는 것보다 낫잖아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염을 막 기르기 시작해요. 근데 수염은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이나 수염이 계속 자라요. 한 번씩 커트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귀하게 길러놓은 수염인데 이걸 그냥 버리기도 그렇고 그리고 자르는 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에 잘라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여왕님이 오셔서 나를 아련한다던가 아니면 당대 유명한 작가들을 만난다던가 당대 유명한 여배우들을 만난다던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수염을 자르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는데 그 길쭉한 자른 수염을 담뱃갑에다가 보관하기 시작해요. 좀 이상하죠? 네, 써먹으려고 보관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달리면
또 되게 유명한 여배우고 제가 달리면 이렇게 인사를 안녕하세요 저 달립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달리입니다. 네. 아니요 제가 인사해야죠. 그 여배우고. 네. 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달립니다 하면 뭐 인사를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쓰는 멘트가 뭐냐면 갑자기 몸에서 담배값을 딱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염 하나 하실래요? 네. 이거 유머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달리만의 유머? 그래서 그거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달리는 또 친분 우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것들을 행위를 하면서 그것들을 또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짓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만났을 때 굉장히 독특한 이미지를 넣어주기도 하고 재미를 주는 그런 요소로 수염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조금 이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달리의 무덤을 오픈했어요. 네, 그 달리가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달리의 무덤을 오픈해서 관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좀 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서. 근데 기사가 대서특필된 게 뭐냐면 아직도 수염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죽어서도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좀 와.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긴 수염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자기만의 색깔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모방으로 시작을 했지만 브랜딩의 대가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매력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달리의 어떤 상징들, 좀 다른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달리에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음식이에요. 특히 유럽 여행 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 재료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밥이지만 유럽에 가면 빵이 있죠. 그래서 딱딱한 바게트 같은 빵.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프라이된 계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발리에 우리 그 포토존 혹시 기억나세요? 입술? 입술 말고 밖에 나왔을 때 음식들 엄청 많이 네 맞아요. 잘- 막 파티상 맞네요, 같은 게 막 네. 푸짐하게 차려져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달리 작품에서는 음식과 연관되거나 그런 음식들이 변형된 형태로 되게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달리가 스페인 사람이고 스페인 중에 카탈루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지방의 사람들이 요리를 좋아해요? 카탈루니아에서 전해지는 말이 이런 게 있대요. 카탈루니아 사람들은 내가 뭘 먹는지는 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약간 먹는데 진지한 분들이에요. 먹는데 진지하고 재밌네요. 네, 그런 맛있는 걸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인데 달리도 거기 출신이고 달리는 항상 자기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들에서 카탈루니아를 계속해서 갖고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음식의 소재들,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고향 소재들이 단순히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의식화된 고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조금 말이 어려울까요? 무의식적인 고향. 근데 알 것 같아요. 그 고향의 향수를 느낄 때 보통 하나씩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달리한테는 그냥 음식이었던 그럴 수도 있겠죠. 느낌인데요? 어떤 뭐 고향의 색이라던가 고향의 음식 같은 것들이 약간 의식화됐다기보다는 저 밑에 무의식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작품으로 또 단순히 표현되는 것도 어떤 달리 작품을 보는데 하나의 감상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아니 저는 그걸 봤어요. 달리가 빵을 그릴 때 빵을 그린 건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모양의 그냥 빵처럼 이렇게 해서 다른 모양을 그렸던 그런 기억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품에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난 그런 물건들이 좀 보였을 거예요. 네, 인물도 맞아요. 있고 어. 그 피에타라는 작품 기억나세요? 제가 가장 큐레이터님한테 설명 듣고 소름 돋았던 작품이었어요. 물론 피에타는 뭐 종교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보면 성모의 신체라던가 그 안고 있는 예수의 시신에 구멍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근데 잘 보면 마치 빵을 손으로 뜯은 듯한 느낌이 나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음식과 연관된 소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무의식, 의식 이런 단어들이 계속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뭐 무의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프로이트 한참 학교에서 이제 수업 들을 때 들으면은 그냥 무의식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한 걸 들었는데 꿈도 그렇게 많이 꾸는 편이 아니라서 사실 조금 약간 낯선 느낌은 있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뭐 미술관에서 해설이나 이런 일을 할 때 많이 물어보셨던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관련 작품을 설명할 때 무의식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해요? 라는 오. 질문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렇죠. 무의식은 우리 의식 저 아래에 있는 응. 알 수 없는 뭔가 그런 건데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무의식인 건데. 네. 그런 것들을 화면에 이렇게 해서 수용했다는 건 사실 좀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다시 한번 프로이트를 소환해야 됩니다. 프로이트가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된다. 근데 그 중에 7할 정도가 무의식이고 한 3할 정도가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속담 중에 무의식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조금만 보이는 거죠. 의식은 무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요만큼의 부분들을 의식적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네. 그 의식이 나타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하다, 어떤 생각을 하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네. 또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어요. 생각이 떠오르다. 네네. 네. 이게 굉장히 무의식과 의식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지만 다시 한번 비둘기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순간 비둘기 한 마리 지나가죠. 네, 너무 싫죠. 어. 네. 그렇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어떤 계기를 주면 갑자기 그것들이 떠오르면서 그것들이 내 의식을 지배하게 돼요. 네. 그래서 달리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개미라던가 사막이라던가 지팡이라던가 이런 소재들은 단순히 어떤 소재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암시를 위하기만 한 장치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내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던 공포의 요소들 또 내 어떤 기억의 요소들이 종합해서 작품으로 드러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의식의 세계를 의식하고 섞어서 만들어내는 그렇죠. 일종의 아까 초현실주의가 꿈을 초월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의식과 무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오묘한 작품 세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한 소설이 하나 있어요.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쓴 건데 잊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책은 다 모르세요. 근데 이 책은 잘 모르는데 이 얘기는 다 아세요. 마들렌이라는 과자 아세요? 네. 마들렌 한 조각을 먹었더니 굉장히 아름다운 기억이 떠올랐죠. 모르세요? 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 이 소설 구절을 한 거 보고 누구나 다 마들렌을 한 장씩 먹어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은 이걸 프루스트 효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서 한 입 먹었더니 옛날에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과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이트가 말했던 어떤 무의식이나 꿈 어떤 이런 영역을 달리는 굉장히 시각화를 잘 했고 그걸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어떤 약속들, 본인의 어떤 기억들 이런 것들로 잘 조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재밌고 풍부한 그런 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새는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장례님과 같이 지금부터는 작품 감상을 전시회에 직접 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채널에서 달리의 작품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정례님의 스토리텔링 같이 들으면서 감상하셔도 좋고 직접 작품의 제목을 검색하셔서 보셔도 좋습니다. 감상하시면서 이런 포인트 좋을 것 같아요. 정례님께서 스토리 들려주실 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게 보이네? 이런 게 또 재미 요소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거는 네네. 저희가 미술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관련 컨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화면에 미술 작품 하나도 안 보내드리고 하는 건 좀 이상하기도 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만드는 영상 콘텐츠가 굉장히 저희한테 소중한 영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미술 작품, 달리의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 작품들도 다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작가는 사망했어도 작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각 나라의 재단들이 존재하고 또 개인 소유자들이 존재해요. 근데 앞으로 제가 얘기를 할 거지만 이 미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사실
단순히 소유권을 넘어서 굉장히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소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저작권, 그런 직접 제작권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요령으로 이렇게 더보기란이라던가 작품을 직접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컨텐츠를 진행하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시작 외에 또 대표작들이 많잖아요. 한 가지 대표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작품 제목으로 주변을 날아다니는 한 마리 꿀벌에 의해서 야기된 꿈. 이 작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목 되게 길죠? 말하는 게 어려웠어요. 네, 제목 말씀 잘 하셨는데 네. 이 제목의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꿀벌에 의해서 야기된 꿈이에요. 네. 네, 보시는 분들도 그림을 보실 때 좀 그림을 확대하셔야 되는데 일단 연수님 그 꿀벌 찾을 수 있어요? 꿀벌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꿀벌을 대부분 발견하지 못해요. 지금 뭐 호랑이나 네. 총이나 뭐 여있는 쉽게 보이는데 네. 꿀벌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꿀벌이 어디 있냐면 네. 그림에 성류가 2개가 나와요. 네. 이 뒤쪽에 성류에 보면 약간 볼락이나 우럭같이 생긴 생선 보이세요? 네, 그 약간 저는 그냥 다른 데서는 우럭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쪽 성류가 하나가 있고 네. 여성의 가슴하고 겨드랑이 쪽 앞쪽에 있는 작은 성류가 하나 공중에 떠 있는 거 네, 발견했어요. 봤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그 성류를 크게 한번 확대해 보세요. 그럼 그 옆에 아주 작은 꿀벌 한 마리가 날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제목을 그냥 괜히 붙인 건 아니에요. 꿀벌이 등장하는 작품이죠. 네. 근데 그러면 연수님 여기에 작품에서 잘 보이는 소재들이 뭐예요? 꿀벌하고 꿀벌이랑 호랑이 네. 그리고 큰 성류도 조금 보이고 코끼리가 약간 다리가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엽총 같은 총도 어. 하나 한자로 보이죠? 네. 근데 이 소재들이 다양한 걸 상징하는 건 이제 아실 거고 같은 공통점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들 뾰족뾰족하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뾰족해요. 발톱 보세요. 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으로 성류 하나에서 그 우럭같이 생긴 친구도 지느러미가 뾰족뾰족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뾰족한 거 입에서 뾰족한 발톱을 가진 호랑이가 나오고 그 호랑이 입 안에서 뾰족한 엽총이 하나 나오고 이 여성을 찌를 듯 말 듯한 행위를 하고 있죠. 아직 찔리진 않았고 찌를 듯 말 듯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 코끼리도 되게 비효율적으로 생긴 코끼리죠. 다리는 얇고 몸은 크고 아무튼 간에 얘도 뾰족뾰족하죠. 뒤에 있는 탑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자취를 할 때 원룸에는 세탁기가 방 안에 있잖아요. 네. 보통 세탁기를 돌려놓고 제가 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세탁기를 돌려놓고 갑자기 비행기가 크게 이륙을 하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내가 물속에 빠져서 익사 직전에 깨어난 적이 있거든요. 뭔가 리얼하다. 네, 그쵸. 세탁기 네. 그 진동 소리. 네, 이 뜬금없이 제가 왜 이 꿈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제가 알고 보니까 그런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세탁기가 탈수할 때 굉장히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게 약간 비행기 엔진 소리 같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물이 빠지는 소리를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그 소리를 듣고 내 머릿속에 있었던 이미지를 만든 거죠. 자, 반대로 이 여인의 입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연수님 우리나라에서 좀 힘들지만 독일이나 아니면 그런 유럽에서는 잔디밭에서 이렇게 햇빛 쬐고 잠드는 사람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연수님 같은 여성분이 이렇게 낮에 햇빛이 좋아서 낮에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공원에서. 저도 유럽 여행 가서 해봤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잠결에 자꾸 벌이나 모기 같은 게 내 귀에서 앵앵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공포심이 자극되겠죠. 맞아, 뭔가 굉장히 뾰족한 느낌. 네, 걔가 나를 와서 쏠 것 같기도 하고 찌를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걸 느낀 다음에 다시 이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모든 뾰족한 것들이 다 동원돼서 나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프로이트의 어떤 그 무의식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작품을 보기만 해도 이 여성이 꾸고 있는 꿈이나 이 여성이 느끼는 일반적인 공포 같은 것도 작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보면은 그 여자가 자고 있다거나 이런 현실 세계와 그런 꿈의 세계가 같이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이 그림은 사실은 어떤 뭐 여성의 욕망이라든가 성적 욕망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건 뭐 다른 자료로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표작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 더. 네, 좋아요. 여러분 링크 하나 더 열어보시면은 기억 속의 지속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작품 얘기 대표작이니까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사실 프로이트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도 이 작품을 봤어요.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건 제가 그냥 얘기를 한다면 여긴 다 개미 때도 등장을 하고 있고 오, 네. 그리고 제일 큰 특징은 시계가 마치 버터 같은 게 녹는 것처럼 이게 축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시계 모양이 되게 액체류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카탈루니아 사람하고 연관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떻게 비유를 많이 하냐면 계란 후라이 같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세요? 축 늘어진 계란 후라이, 네, 약간 네. 반숙 달걀을 우리가 프라이팬에서 흘렸을 때 그런 모습이잖아요. 노른자가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시계는 고체잖아요. 그 고체가 이렇게 녹는다는 건 액화돼서 어디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소재들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아인슈타인의 영향일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 어떤 영향을 받은 거죠? 네, 저도 이과생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인슈타인이 만든 개념 중에 뭐 상대성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4차원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네. 이 4차원이라는 개념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있는 공간, 3차원 공간을 시간이 통과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면 시간이 거꾸로 가기도 하고 시간을 넘어서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공간 안에 시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이려면 어떤 방식들이 있냐면 시간을 액화시키면 되죠. 공간 안에 시간을 녹인다. 네. 그럼 시간을 물처럼 만들어서 공간에 들이부으면 그게 스며들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그림을 볼까요? 그러면 시간을 상징하는 시계가 액체화돼서 공간으로 녹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해석할 때는 시간이 액화되고 공간과 시간이 융합되는 그런 어떤 4차원적인 세계를 표현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4차원을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보면 2차원 평면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담아내지? 네. 와. 그래서 그 달리가 이렇게 무의식이나 어떤 네. 공간, 어떤 수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많은 것들을 작품에 적용하는 작가니까 조금 시각을 넓혀서 다양하게 보시는 게 작품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달리는 천재다 이 생각밖에 안 떠오르네요. 네. 저는 정말 전시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전시 한번 가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약속 잡고 그냥 영화 보러 가는 느낌 정도? 근데 이번에 큐레이터님이랑 같이 가면서 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일단은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어요. 근데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그 좋아하는 가수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마음에 품었을 때 느낌 있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전시를 통해서 정말 설레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옆에서 큐레이터님이 작품 한참 보고 있는데 막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렸던 스토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그림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이 저한테는 너무 신선했던 그런 감각 같은 느낌이라서 전시에 대한 흥미가 완전 생겼습니다. 그렇게 좋은 경험이었다면 저도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앞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정보나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을 좀 잘 전달해서 좀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또는 그림이 더 좋아질 수 있게 미술관이란 공간이 더 익숙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밌고 근데 그 우리 전시 보러 갔을 때 막 사진 못 찍게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미술관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는데 전시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사진이 찍을 수 있는 곳과 찍을 수 없는 곳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저작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술관 혹은 어떤 작품은 사진을 찍어도 좋다라는 계약사항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데는 절대 사진을 찍을 수 없다라고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은 그 제 SNS나 이런 데 올려도 되는 거예요? 보통 그것도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긴 한데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면 요즘 전시 트렌드 자체가 개인 SNS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노출을 시켰을 때 홍보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상업적인 이유가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것들은 허용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SNS의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면 전시 자체에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수님의 SNS에 그런 전시를 올리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었어요. 그 단리점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죠.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막 보는 꿀팁, 전시를 잘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전시장에 가시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세요. 특히 네. 전시장에 처음 가셨다면 맞아요. 사람에 치여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전시도 많을 거예요. 네. 입구에서부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도 입구에서 한참 기다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사실 이럴 때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동선을 무시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동선을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전시를 구성하는 큐레이터나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분들이 의도를 가지고 전시를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전시 작품은 개별 작품이기 때문에 순서와 상관없이 작품을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싶으시면 잠깐 인원이 많은 곳을 벗어나서 중간부터 관람을 하시고 또 사람이 없어지는 것 좀 보면서 한가하게 개인적으로 작품을 감상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 단리점 같은 그런 전시회는 누가 기획하는 거예요? 특별한 분들이 기획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단리점 같은 규모 있는 전시를 보통 우리가 블랙버스터 전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료의 표를 받거나 인원이 몇십만 명, 몇만 명 이상 동원되는 전시를 이렇게 블록버스터 전시급이라고 부르는데 해당 기획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획사들이 해외에 있는 작품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국내에 전시를 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죠. 단리점 같은 경우도 지금 3개의 미술관에서 이제 작품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하나,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2개 미술관의 다양한 컬렉션들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가 많았네요. 초현실주의 좀 느낌 다르게 다가오시나요? 저처럼 이렇게 미술을 어려워하는데 또 재밌게 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 오늘 콘텐츠가 초현실주의 전시를 통해서 미술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바도르 달리 전시회는 서울 DDP에서 2022년 3월 20일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정래큐가 말씀해드린 그런 스토리텔링 기억하시면서 유익한 관람 되시고 아래에 댓글로 후기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